너 운전 똑바로 안 해? 이게 지금 말이 돼? 쾅! 사고였습니다. 새벽 1시 판교 IC 근처 교차로에서 제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40년간 공장 이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제가, 200명 부하 직원 관리하던 제가, 왜 택시기사 되고 나서 이 꼴이 된 겁니까? 1억 3천만 원. 제 퇴직금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요. 40년간 교대 근무했으니까 야간 운행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식입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고 지난 2020년 5월에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처음엔 말단 생산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생산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여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며 공장 라인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였죠. 퇴직 전날 밤 잠이 오질 않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불빛을 보며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 청년이 60의 노인이 되기까지 이 공장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교대 근무가 몸에 밴 저는 밤낮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간 근무가 더 편할 정도였죠. 3교대를 40년간 해왔으니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 정도 받았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했죠. 아내는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었고 아내에게 여행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때 떠올린 것이 개인 택시였습니다. 친한 선배 한 분이 5년 전에 퇴직하고 개인 택시를 하고 계셨거든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경쟁이 심하지만 야간에는 할증도 붙고 손님도 괜찮다고요. 특히 저처럼 야간 근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개인 택시 면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당시 경기도 지역 개인 택시 면허가 9천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에 중형 세단을 새로 사면 3천만 원, 각종 등록비와 보험료 등을 합치면 1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제대로 운행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면서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어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40년간 교대 근무로 단련된 체력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요. 게다가 야간 할증을 받으면 낮보다 효율적으로 벌 수 있고 경쟁도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2020년 6월 저는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했어요. 9천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어서 현대 소나타 신차를 3천만 원에 구입했고 각종 등록 절차를 밟았어요. 보험료만 연간 200만 원이 넘었지만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번쩍번쩍한 하얀색 택시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40년간 공장 유니폼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차를 가진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 기사도 사장이긴 하지만요. 아내가 커피를 타주며 말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하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교대 근무한 사람이 뭐가 무리겠냐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공장 이사에서 택시 기사로 제 인생의 이모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첫 운행을 시작한 날, 저는 오후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야간 할증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할 때는 보통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했으니 이 정도 시간은 제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첫 손님은 수원역 앞에서 태웠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장인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용인수지였고 요금은 23,000원 정도 나왔어요. 야간 할증이 붙어서 실제로는 27,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영수증을 건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운전 안전하게 잘하신다고요? 그 한마디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운행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매출은 18만 원이었어요. 유류비와 각종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13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한 달이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첫 주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나가서 새벽 5시까지 운행했고 하루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매출을 올렸어요. 주말에는 더 좋았습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는 25만 원까지 벌기도 했죠. 술집이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니 손님도 많았고 야간 할증 덕분에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2주째가 되자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손님이 많은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술집 밀집 지역,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천공항 가는 손님을 노렸죠. 공항 가는 손님은 한 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대부분 조용히 주무시니 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 총 매출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비로 100만 원, 보험료와 각종 관리비로 50만 원 정도 나가니 순수익은 45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제 예상보다 5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3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저축했어요. 이 정도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뭘 해도 성실하게 잘한다고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공장에서 이사까지 한 사람인데 택시 운전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때 대학생인 큰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택시 운전하신다며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60살에도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요. 작은 아들도 주말에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만 챙기시면 된다고요. 2개월째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550만 원 정도 나왔고 순수익은 400만 원이었어요.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수익이 늘어났죠. 단골 손님도 몇 분 생겼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인천공항 가시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는데 제 번호를 저장해 두고 부르셨어요. 그분 덕분에 일주일에 2, 3일은 확정 수익이 생겼습니다. 공장 동료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개인 택시 정말 괜찮다고요. 특히 야간 운행은 경쟁도 덜하고 할증도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선배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조언까지 해드렸죠. 야간 근무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고요.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속도면 3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순수익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핸들을 잡고 거리를 달릴 때 저는 행복했어요.
일하는 즐거움, 가족을 위해 뭔가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난히 피곤했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다닐 때는 교대 근무를 해도 금방 잠들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오후 2, 3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쯤 일어나 저녁을 먹고 9시에 다시 나가야 했죠.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되었어요. 처음엔 며칠 지나면 적응되겠지 싶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간 교대 근무했는데 이 정도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특히 심했죠. 인천공항 가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깜빡 졸았던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님은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가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날 이후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운전 중에 또 졸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껌을 씹고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쐬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졌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놓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어요. 제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체중도 5kg 가까이 빠졌어요. 수입도 문제였습니다. 3개월째까지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었는데 4개월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졸음 때문에 새벽 시간대 운행을 줄였거든요. 가장 수익이 좋은 시간대를 포기하니 당연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낮 시간에 운행할 수도 없었어요. 낮에는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운행 시간을 줄이고 운행 시간을 줄이니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줄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잠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오늘 얼마 벌었나, 내일은 손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5개월째가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 때문이었어요. 야간에는 주로 술 드신 분들을 태우는데 가끔 정말 힘든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미리 말하지 않는 사람, 목적지를 자꾸 바꾸는 사람까지요. 어느 날 새벽 1시쯤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를 태웠어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 손님이 뒷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기사님 빨리빨리 가세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다고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안전해, 그냥 빨리 가라고요. 참았습니다.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공장에서는 200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했습니다. 다들 저를 이사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30살은 어린 취객한테 반말을 듣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받으려는데 그 손님이 카드를 던지듯이 건넸어요. 말도 없이요. 저는 카드를 받아 결제했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중얼거렸어요. 요즘 택시 기사들 서비스가 왜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손님이 내리고 차 문이 닫힌 후
저는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예순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했지만 그 손님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목적지 앞에서 갑자기 구토하는 손님, 요금 깎아달라고 우기는 손님, 길을 몰라서 헤매면 욕하는 손님까지.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그냥 오늘도 잘 벌었다고 손님들이 친절했다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아내가 물었어요. 힘들면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공장의 라인 관리와 도로 위의 생존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개월째가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에서 깨는 게 두려웠어요. 눈을 뜨는 순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공장 다닐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저녁 6시에 일어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보면서도 숟가락을 들기가 싫었어요. 억지로 몇 술 뜨다가 그냥 내려놓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저는 배가 안 고프다고 둘러댔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오후 9시에 집을 나서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오늘도 또 그 지옥 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설레었던 운행이 이제는 고역이 되었죠. 핸들을 잡으면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님을 태울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무례하게 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술 취한 손님이 타면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언제 욕을 할지, 언제 토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어느 날 밤 강남역에서 40대 여성분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분당이었고 요금은 3만 원 정도 나올 거리였어요. 손님이 타시자마자 전화 통화를 시작하셨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회사 일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운전했죠. 그런데 판교 IC 근처에서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거든요. 졸음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손님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길 잘못 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하지만 손님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내비 보면서 운전하시는 거 맞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하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랐죠. 그런데 지금은 길 하나 제대로 못 찾는 무능한 택시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손님이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시간 더 걸렸으니까 할인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터기 요금대로 받는 거라고요. 손님은 한숨을 쉬며 카드를 내밀었고 결제 후 아무 말 없이 내리셨어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핸들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공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손님 한 명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길도 헤매고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어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잘 안 되더군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 한 달 넘게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내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원금도 못 건졌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밤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고 손님을 태울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졸음과 싸워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함에 잠겼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운행을 쉬었어요. 저녁에 차 키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꾹 참았죠. 60살 남자가 우는 건 창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우울증 증상이라고요. 화면에 뜬 글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면증, 식욕 저하, 무기력감, 흥미 상실, 자존감 저하. 모두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었어요. 설마 제가 우울증일까요? 40년간 공장 생활을 견뎌낸 제가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팠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공장 이사에서 택시기사로 존중받던 사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자신감 넘치던 사람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9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오대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수입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절반 수준이었죠. 운행 시간도 줄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날씨는 쌀쌀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요즘 매일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은 수원역에서 태웠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고 목적지는 용인 기흥이었어요. 조용한 분이셔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죠. 요금 3만 5천 원을 받고 다음 손님을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장사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쯤 되어 강남역 근처에서 30대 남자 2명을 태웠어요. 술을 꽤 드신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분당이었고 둘은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졸음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차 싶어서 눈을 크게 떴지만 이미 차는 중앙선을 조금 넘어가고 있었어요. 황급히 핸들을 꺾었죠. 다행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뒷좌석 손님들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쐬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졸음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뺨을 때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죠. 판교 IC를 빠져나와 시내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차를 세웠어요. 그때 잠깐, 정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초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신호가 이미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당황해서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고 저는 황급히 내렸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고 배달원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하지만 그 청년은 화가 나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욕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손님 둘이 내려왔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큰 부상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찰과상과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많이 파손되었죠. 제 차도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깨졌어요. 사고 처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사고가 났다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과실이 70%라고 했어요.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이 있어서 30%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대부분 제 책임이었습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제 차 수리비를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보험료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2배로 오른다고 했어요. 지금도 한 달에 20만 원 내는데 40만 원으로 오르는 거였죠. 1년이면 240만 원 더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해야 원래 보험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인데 보험료가 20만 원 오르면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게다가 차 수리비 500만 원도 내야 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원금 회수는커녕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제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이요. 사고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되었어요. 만약 그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운전이 두려워졌어요. 차 키를 들면 손이 떨렸고 핸들을 잡으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저기서 차가 튀어나오면 어쩌나, 신호를 못 보면 어쩌나, 또 졸음이 오면 어쩌나. 공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운행을 못했어요. 차는 수리소에 맡겨져 있었고 저는 집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두자고 했어요. 돈보다 당신 건강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9개월간 번 돈은 총 3천만 원 정도였어요. 투자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지금 그만두면 1억 원을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제 건강을 날리는 거였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 수리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어요.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렀어요.
후방 거울을 몇 초마다 한 번씩 확인했고 옆 차선의 차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움찔했습니다. 첫 손님을 태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출발할 때 기어를 한 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저는 황급히 사과하고 출발했어요. 속도는 최대한 천천히 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0km는 느리게 달렸어요.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사고가 났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초록불이어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출발했죠. 좌회전할 때는 더 심했어요. 혹시 오토바이가 튀어나올까봐 목을 길게 빼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이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5시간 운행하고 번 돈은 6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5만 원은 벌었을 시간이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이었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올릴 수도 공격적으로 손님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운전 자체가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요? 급한 약속이 있다면서 빨리 가달라고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조금 올렸죠.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도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는 멈췄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은 떨렸어요.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과호흡이 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겨우 진정하고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요? 정신과 말입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작 갔어야 했다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정신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정신과는 저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곳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택시 일을 시작한 것, 수면 패턴이 무너진 것, 우울해진 것, 사고를 낸 것, 운전이 무서워진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고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진단은 중등도 우울증과 불안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있다고 했어요. 사고 이후로 생긴 거라고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였죠.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고민해 보시라고요. 귀가하는 길에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든 알약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40년간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주일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잠은 좀 더 잘 오게 되었고 불안감도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운전에 대한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여전히 손이 떨렸고 교차로만 지나면 심장이 뛰었어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 달간 억지로 운행을 했지만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되었어요. 보험료 40만 원, 유류비 6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까먹는 거였죠. 어느 날 밤 저는 운행 중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변 주차장이었어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40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60살 남자가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 슬픔, 후회, 자책감, 두려움까지.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1억 3천만 원이 아깝지만 제 건강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택시 그만하겠다고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택시 면허를 팔기 위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팔면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9천만 원 주고 샀는데 2천만 원이나 손해보는 거였죠. 게다가 사고 이력이 있으면 더 깎인다고 했어요. 결국 6,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신차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타고 사고까지 난 차라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총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8,500만 원 건진 거예요. 4,500만 원 손해였습니다. 10개월간 고생하고 건강 잃고 4,500만 원 날린 겁니다. 통장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1억 3천만 원은 제 퇴직금의 절반이었어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반도 못 건진 겁니다. 택시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텅 비었습니다. 40년간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고 그 후 10개월간은 택시를 몰았으니까요. 일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에도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한 달쯤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고요. 몸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더군요. 우울증 약은 계속 먹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신문 9일란을 보여줬습니다. 경비 모집 공고였어요. 아파트 경비였죠.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돈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밖에 나가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생산이사까지 했던 제가 아파트 경비라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1살에 다시 취직하기란 쉽지 않았죠. 게다가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고요. 고민 끝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2021년 7월부터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이었어요. 주간 근무만 했습니다. 야간은 절대 안 한다고 조건을 걸었거든요. 다시는 밤에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택배를 받고 주민들 민원을 처리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죠. 공장에서 200명을 관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경비 아저씨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65살, 70살도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퇴직 후 생활비 벌러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써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에 햇빛도 쬐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니 우울감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주민들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많았어요. 명절 때 떡을 갖다 주시는 분, 과일을 나눠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무례한 분들도 있었죠.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택시 손님들보다는 나았어요. 최소한 저를 위험에 빠뜨리진 않았으니까요. 3개월쯤 지나자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렵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 손이 떨리지도 않았죠.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월급 200만 원으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생활비를 줄였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최대한 줄였죠. 손자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예전만큼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큰딸아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경비 일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안 힘들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요. 딸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택시 핸들 잡을 때보다 100배는 편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7월 저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번 돈은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택시로 10개월 동안 번 것보다 조금 적었지만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했어요. 우울증 약도 6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돈이었을까? 아니면 평온한 삶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퇴직금 중 4,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이면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잃을 뻔했어요. 제 건강, 제 정신,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별일 아닌 것들이죠. 주민이 고맙다고 했다는 것, 동료 경비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택시할 때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말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가끔 후회가 됩니다. 왜 그때 택시를 시작했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기로요. 건강하게, 평범하게, 감사하며 살기로요. 지금 저는 64살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고 택배를 받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죠. 단순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맞는 일입니다. 요즘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납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요.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물어봐요. 택시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실패했다고요? 돈도 많이 잃고 건강도 잃었다고요?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5대식 이사가 실패했다고요? 40년간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했던 사람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죠. 공장 라인 관리와 도로 위 생존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고요. 공장에서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라인은 정해진 속도로 움직였고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일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라인을 멈추고 해결하면 됐죠. 3교대 근무도 시스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예측 가능한 힘듦이었어요. 하지만 도로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다른 손님을 태웠고 매번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술 취한 사람, 화난 사람, 급한 사람, 무례한 사람. 예측할 수 없었죠. 졸음도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가장 큰 차이는 나이였습니다.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 20살 때였어요. 젊은 몸은 웬만한 것도 견뎠습니다. 40년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젊음이 쌓아 올린 체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60살의 몸은 달랐습니다. 회복력도 떨어지고 적응력도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이사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했고 제 말에 귀 기울였죠. 그런데 택시에서는 그냥 기사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반말 듣고 함부로 대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낙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판단이 틀렸어요. 40년 교대 근무 경험이 있으니까 야간 택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공장의 교대 근무와 도로의 야간 운행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같은 밤샘 일이라도 환경이 다르고 스트레스가 달랐습니다. 또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효율성의 함정이었습니다. 야간은 할증이 붙으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낮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몸이 견딜 수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도 소용없어요. 1억 3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10개월간 악정고투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와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경험이 항상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공장에서 쌓은 40년 경험은 공장에서만 유효했어요. 도로 위에서는 신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신입보다 못했죠. 젊은 사람은 적응이라도 빨랐을 테니까요. 또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건강, 평화, 가족의 웃음. 택시를 하면서 그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때 맞춰 손을 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거예요. 경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택배를 제때 전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켜주는 것.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할 소중한 일이에요. 월급은 택시할 때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잃는 것도 없어요. 건강을 잃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오히려 남는 장사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요즘 아내가 말합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요? 예전처럼 웃는다고요? 저도 느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출근길이 두렵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괜찮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압니다.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와요. 예전에는 용돈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10,000원씩밖에 못 줍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손주들은 개의치 않아요.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제일 좋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택시를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퇴직금 3억 원을 그대로 두고 적당한 일자리를 찾았을 겁니다. 경비든 관리든 뭐든 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일을요. 그랬다면 4,500만 원도 잃지 않았을 테고 고통스러운 10개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려고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분수를 알고 감사하며 살려고요.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푸릅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네요. 저는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대단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자리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장의 라인 관리와 도로의 생존 경쟁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경험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이와 체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어요. 이제는 제대로 알아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의 마음,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의 평화, 가족과 나누는 웃음.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64살, 아파트 경비 5대씩. 이게 지금 제 이름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